먼저 감독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너에게 가는 길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했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즐거운 축제 기간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나비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노메틱, 에이섹슈얼로서 그레디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그 소방공무원 노조위원장이세요. 네, 나는. 네. 자, 질문을 이제 드릴 텐데, 이제 영화가 지난 4년간 촬영을 했잖아요. 어떻게, 감독님 처음에 어떻게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출연진 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화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제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연분홍치마라는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 공간에서 또 미디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그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다가 한 5년 전쯤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그 다음에 홍준표 대선 후보께서 대선 토론회에서 이제 동성애 찬반을 두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성소수자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공표를 하시는 바람에 그때 굉장히 당사자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이제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혹은 두려움 앞으로의 또 5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활동을 널리 알리려고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던 차에 저희가 미디어 운동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홍보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가서 부모님들을 뵙게 되었고 그 부모님들의 어떤 처음 만난 부모님들의 이야기나 혹은 갈등 같은 것들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내 아이한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했던 어떤 무지로 인한 혐오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또 아이한테도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고민과 동시에 또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혐오의 시선을 부모님들도 비슷한 그 선상 위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아들 여자친구 없냐라는 이런 되게 가벼운 친구의 농담 이야기에서부터 나는 앞으로 커밍아웃을 아이한테 받았는데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성장 과정을 좀 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연분홍치마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함께 논의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같이 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되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함께 해주신 분이 지금 이제 진행을 맡아주고 계시는 이제 김진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같이 그 논의를 함께 해주셔서 부모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렇게 논의하에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21살 때 게이라고 이제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고 그 커밍아웃을 할 때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든 나는 성소수자의 부모입니다라는 인터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저한테 함께 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고 놀란 일이었는데 그 책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성소수자 부모를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성소수자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놀랬었고 굉장히 우리가 그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되게 막막하고 캄캄했던 때 그 책이 저한테 되게 등불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힘들었지만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제가 괜찮아졌거든요. 나보다 먼저 겪으신 부모님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 주위에는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함께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2016년에 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게이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되게 눈물을 흘리고 말이 안 나왔는데 그게 제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난 왜 게이라는 말을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때는 왜 안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게이에 대한 편견이 너무 내재화가 오랫동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게이는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존재고 뭔가 불행하게 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로 내 아이를 이렇게 정체화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 주위에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16년에 커밍아웃 받고 한 달 만에 이제 부모 모임에 가게 됐는데 실제로 그때 김진 교수님 이하에 먼저 활동하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안정이 되고 모르던 거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 또 당사자들 엄청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성소수자 당사자들 만나게 되니까 아 우리 아이도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되게 없어져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2017년에 저희가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오셔서 영화를 찍게 됐다 했을 때는 사실 저랑 라비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되게 다양한 많은 분들을 함께 찍었기 때문에 그냥 나도 n분의 1의 어떤 사명감 우리가 보여져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냥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출연을 결심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고 그냥 나도 누군가한테 보여져서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면 해야지 하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저희 둘만 주인공이 돼가지고 보시는 관객분들은 약간 늘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지 않았냐. 근데 처음엔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고 근데 나중에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주인공인 게 저는 사실 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4년 동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엄청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그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그게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내가 발전해가고 어떻게 좀 성숙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제가 제 영화에서 보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감독님이 그 주인공을 했을 때도 저는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죠. 좋아가지고 아 내가 드디어 주인공을 하다니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나비님이나 저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고 뭔가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신다면 그걸로 굉장히 저는 제가 좋은 역할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영화 출연한 것도 너무 잘한 거고 아이로부터 커밍아웃을 받은 것도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일이라고 지금은 늘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생각을 못했고 여자아이한테 이제 법적으로 지정받은 성별이 여성이니까 같은 여자아이한테 유치원 때부터 이제 연애 편지를 썼어요. 딱 보면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하고 되게 좋아하는 마음에 보내는 편지하고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정도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지나가는 말로 너는 레즈비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지만 아이들이 알잖아요. 중학교 때도 제가 또 이제 계속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넌 아무래도 레즈비언이지 이제 저는 이제 반신반의했지만 또 물어보니까 아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에 아 우리 아이가 그때 이제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동성을 좋아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 아이 중에
쟤는 동성애자래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어때서 그걸 동성애자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데? 정도 생각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 마음속에는 한번 그 동성애자 친구를 봤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저희가 얘가 성수자 부모 모임을 가자 해서 제가 나는 이제 이를테면 자조 모임이잖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고 그럴 때 보통 가는 게 자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아. 네가 뭐 레즈비언인 것이 근데 내가 왜 꼭 가야 되지?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한 번 두어 번 권하더니 엄마 거기를 가자는 것은 엄마한테 좀 그 일을 좀 해달라고 가자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사회활동 좀 하라고 가자고 하는 거야 라고 약간 저를 좀 자극을 했죠. 저희 아이가 저를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뭐 다들 어떤 정체성을 가진 아이의 엄마 누구입니다. 땡땡땡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레즈비언 딸을 둔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저희 아이 차례에 가서 저희 아이는 저희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을 알고 있지만 전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네가 트랜스젠더야? 넌 수술도 안 했잖아.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무식한 얘기를 좀 했었죠. 저희 아이가 여러 설명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글자 그대로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가 있나? 그러면 저 트랜스젠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처음 봤어요. TV에서 하리수님 외에 그 자리에 가서 처음 여러 분의 트랜스젠더를 봤는데 그렇구나. 저런 분들은 트랜스젠더구나. 그리고 별로 불편한 제가 볼 때 자연스럽게 봤고 또 부모님들도 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근데 이런 거죠. 트랜스젠더는 가시화가 되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또 수술하고 성별 전정, 또 취업, 학업, 또 군대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는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라니 복잡할 건 없겠군. 이렇게 저편한 대로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로부터 한두 달 지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미 트랜스젠더 친구들 많이 봤잖아요. 수술하고 정정한 친구도 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수술하고 싶다면 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인데 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지나간 일은 제가 지난 시절에 얘한테 했던 일을 싹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제 이를테면 줄을 서도 남자 줄에 선다거나 나는 이렇게 애들러서 얘기를 하죠. 나는 남자야. 혹은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커서 아빠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리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여자로 살기 힘든 사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건 비겁한 일이야. 그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본인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실은 아이 때는 트랜스젠더라는 말 자체도 모르잖아요. 다만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뭔가 남과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체화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겠죠. 저희 아이도 굉장히 밝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차 말도 안 해지고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한희수 배우님을 보고 처음으로 나는 저런 사람이구나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부모 모임에서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알아보고 하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할 때 본인 트랜스젠더임을 이렇게 그런 용어를 모르는데 이런 표현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성이 그 지정 성별과 다른 젠더 표현을 한다거나 관심을 많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하고 부모님이 의논을 한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나 내부비과 의사나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아이의 예를 들을 때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한다든가 해서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1차 성징 나타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2차 성징 나타날 때쯤까지 본인의 젠더를 그렇게 정체화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든지 해서 좀 일찍부터 고생스럽지 않고, 실은 나이를 좀 더 많이 먹으면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어떤 골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형성이 되고 나서 뭔가 트랜지션을 한다면 또 그 또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뭔가 남과 다른 젠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거나 고통받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가 그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회라면 저희 아이도 괜찮았겠죠. 또 저 또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저희 아이가 24살 때 저한테 트랜스젠더인 커밍을 아웃을 했는데, 그때 할 때까지 혼자 그렇게 고통 속에 있도록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 하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처럼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인데 트랜스젠더임을 또 그런 걸 주변에 좀 봤다라면, 그런 어떤 소수자성을 좀 봤더라면, 실은 뭐 저는 장애인이나 뭐 여성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노동 운동이나 이런 쪽 일을 했지만 그 성소수자에 관해서는 몰랐었거든요. 제 아이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어도 뭐 그게 어때? 본인이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면 알아서 사는 거지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 부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은 다 사회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실은 많지 않아도 분명히 어떤 인권의 차원에서는 아무리 소수자에도 저기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문화권이나 5% 내지 10%의 성소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한 5천만 명 적고 5%만 해도 250만 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나라 제가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12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해요. 그리고 현역군인이 한 6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공무원과 현역군인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10% 정도는 논바이너리나 트랜스젠더로 해서 한 25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없는 건가?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난 이를테면 한 40, 50대 정도 되는 어른들이 나는 주변에 성소수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 분이 그 사회의 어떤 선배나 어른으로서 이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인권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떤 국회의원분들한테 하니까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판사 출신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판사 시절에 레즈비언 그 후배들과 게이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못 봤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그 가시화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러면 이렇게 저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텐데 싶어서 그 후로 저희 부모님들이 부모 모임에서 퀴어 퍼레이드라든가 어떤 티타임, 무지개 티타임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미디어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화는 또 가장 큰 가시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해서 저도 n분의 1이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했고, 실은 감독님이 저한테 나비님이 주인공이세요 했을 때 저도 당연히 그럼요 우리는 모두 n분의 1 주인공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편집본을 보고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감독님,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찍었는데 왜 비비안님과 저만 나왔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제가 조금 무던하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어떤 생애사 인터뷰를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걸 질문을 해도 제 안에서 나오는 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생애사를 20년이든 30년이든 한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 본인의 생애사를 한번 누군가에게, 카메라가 있다는 건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생애사를 한번 다른 사람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런 작업 자체가 정말 자신을 좀 통찰하고 어떤 자각을 하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실은 영화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실은 뭐 국회의원들도 보고 뭐 판사님들도 보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뭔가 다른 걸 느꼈다. 다른 걸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보람도 있고 한데 실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구위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 저희를 또한 성장시키고 이 영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뭐 배우도 찍히고 감독님도 만드시고 제작사, 배급사 이렇게 다 영화의 한 부분이겠지만 결국 관객들이 보시고 주시는 피드백과 공감과 위로 혹은 어떤 때는 비판의 말들까지가 영화를 완성하는 거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지구이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하죠. 지금 70번 가까이 저희가 이 지구이를 이렇게 지구이를 많이 하는 영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배우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영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닐 수 오늘 있는 저녁 때도 또 게스트 토크하러 가세요. 이렇게 다니는데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지구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톡방에 질문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수십 개가 올라왔네요. 좀 그것과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비님한테 또 아직 부모님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시면서 자녀분께서 FTM 트랜스젠더임을 받아들이시는데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활동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활동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저 우리 아이가 함께 가주기를 원하니까 간 거였고 사실 부모 모임에 제가 가는 걸 좀 주저했던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낯선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고 아직 성소수자라는 그 편견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마주하기가 되게 두려웠었는데 아이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뭐 이끌려서 가게 됐지만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이웃에 있는 내 친구고 내 동료가 성소수자였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매달 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진짜 괜찮아진 게 인정을 한다는 게 그냥 나하고 똑같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냥 시민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시민이면 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권리가 또 너무 많더라고요. 왜 결혼은 할 수 없으며 왜 의료보험에 함께 살아도 올라갈 수도 없으며 뭐 이런 그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게 너무 불합리한 게 너무 많고 제가 이제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깨우치지 못했지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보니 너무 똑같은 시민으로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평등한 사회에서는 이게 꼭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 둘 한 발 두 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활동가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됐으니 이거를 해주십시오. 이런 거 이제 하게 됐고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동성혼 그 파트너십 인정하는 진정도 저희가 넣었거든요. 근데 저런 것도 사실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제가 그냥 가진 특권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결혼은 누구나 개인의 선택이어야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아이가 가지지 못한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와 제가 약간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같은 동등한 시민인데 쟤는 왜 그런 권리가 없고 나는 그 권리를 누렸지?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니까 그냥 하나하나 어디선가 기자회견을 한다, 어디서 집회를 한다 하면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서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실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마음을 모아서 뭔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실
그런 게 저를 되게 어른으로서 성숙시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예 커밍아웃 받기 전에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착하게 잘 사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제가 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가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 그 깨우침이 컸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너무 소수자들도 많고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데 난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그동안 어른스럽지 못하게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가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영화 보시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보면서 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트랜스젠더이신데 뭐 가족분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가끔 뵙게 되죠. 저희 부모 모임에도 오시는데 물론 괜찮으시면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 부모 모임에도 한번 오시고 어떤 미디어나 책이나 이렇게 보게 하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은 쉽게 안 되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는 특별히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간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자료를 보여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이시면 괜찮은데 그런 걸 또 반응을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은 분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을 이때 뭔가 기회를 드리고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께 기회를 드리는 본인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다. 커밍아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커밍아웃을 한 부모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80%는 평생 돌아가시기 전에 모르고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부모님과 친밀한데 그래도 나는 나의 어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싸우는 게 두렵죠. 내 침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라는 애정과 열망이 있을 때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건데 커밍아웃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 가족의 평온이 일단 깨지겠죠. 가족의 평온이 깨질까봐 커밍아웃을 못 하시는 분도 많고요. 커밍아웃을 했다가 부모님이나 가족이 부정하거나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면 또 그것을 다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엇도 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커밍아웃을 안 해서 답답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안 해서 부모님께 속인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우리 부모님이 혹시라도 저희 결과적으로 저희처럼 자식의 커밍아웃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그래 오케이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도 시간을 좀 주세요. 실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신의 넓은 세계에 초대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커밍아웃은. 그래서 지레짐작하지 않고 부모님께 기회를 드렸는데 그리고 시간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신다면 그건 부모님의 몫이 내 몫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의 평온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커밍아웃까지 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내 존재가 부서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평온을 깰까봐 내 존재가 부서지는 걸 그대로 두고 보는 건 온당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존재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한다. 그리고 가족의 평온이 조금 깨지거나 좀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괜찮을 수 있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커밍아웃을 하거나 혹은 문화에 아우팅 다녔을 때 부모님의 냉대나 무시가 조금 여러분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꾸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난 너를 지지해라는 꿈 같은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여러분한테 그런 기대를 해봐요.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래요? 그렇게 나는 어떤 기회를 드렸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신다면 조금 시간을 드리죠 부모님. 그런데 이를테면 부모님이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이 말은 입 밖에 낼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그러면 내가 버림받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어떤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당당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부모님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적어도 나는 나 자신에게 당당하고 부모님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이 단단해지시기를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항상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단한 다음에 커밍아웃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반응이 와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덜 받고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나 가족이 조금 덜 성숙했는데 부모라고 다 훌륭하고 다 성숙한 인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그런다고 그 어떤 고통을 계속 참기를 저희는 바라지 않아요. 계속 참으면 나한테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 사이 주변에 그런 가족과 같이 있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변 친구들과 커뮤니티에서 많이 힘을 갖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이 훌륭하신 부모님이어서 잘 받아주신다면 시간을 들여 잘 받아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더 나는 괜찮아 부모님이 저렇게 하셔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나 어떤 성소수자의 문제에 있어서 답답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무엇보다 자정 모임이나 친구들을 좀 만나서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버티시길 바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건 부모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노력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언제까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통하는 것은 저희 비비아님의 그 예주님처럼 평소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어. 이런 신뢰가 부모님께 감동을 줄 수 있고요. 저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많이 심각하게 느꼈던 건 특히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빈도수가 높긴 하지만 내 아이가 정말 절박하게 위험하거나 정말 위험하거나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정말 생사 갈림길이라고 생각할 만큼 절박하고 힘들다는 걸 느끼면 아이를 같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아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생각을 부모님이 하면서도 돕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박감을 부모님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절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말로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너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협박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고 힘들어하는 걸 부모님께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단단해졌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질문이 대부분 커밍아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께 그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언젠가 설득시키고 커밍아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나비님이 거의 지금 앞에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커밍아웃 받을 때 편지로 받았는데 예준이가 쓴 편지 내용은 주로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 예준이 편지는 오마이뉴스에 가면은 이미 그 원본이 기사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너무 아예 모르잖아요. 무지하니까 내가 이거를 뭐 정말 너무 좋아하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어떤 나도 힘들었지만 견디느라 힘들었고 나는 나를 7년 동안 자기 부정의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은 나를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나빈이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기뻐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 아빠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커밍아웃을 받고 변함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나를 사랑해 줄 거를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는 거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부모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부모를 엄청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이라고 한 게 나는 커밍아웃을 받을 만한 되게 훌륭한 부모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이런 기대를 하니까 내가 그걸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20%가 안 되는 부모가 커밍아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관계의 맺기가 서로 다 달라서 그렇겠지만 저는 21살 때 커밍아웃을 받아서 그때도 굉장히 놀랍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가 그때까지 혼자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니까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라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미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혼자서 힘들었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손을 뻗어주니까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게 약간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나비님 얘기하셨듯이 난 자식이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커밍아웃을 어렵게 편지도 한 달 동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상처를 주고 부정을 하고 뭐 혐오를 한다? 그러면 사실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모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커밍아웃을 잘못해서 내가 편지를 잘못 써서 말을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커밍아웃을 잘 받아들이고 혹은 부정하고 혐오하는 거는 그냥 부모님의 몫이에요. 부모님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느냐 많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자식과 친밀하고 편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모르시거나 혹은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억지로 손잡고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커밍아웃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고 잘 해주시고 뭐 부정하시고 이런 거는 다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다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거를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비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커밍아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가 부모에게 자식들은 왜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할까? 저도 이 GV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사실 너무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정말 의지가 됐으면 좋겠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부모님이 잘 받아들였을 때 나한테 주는 힘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가 크지만 큰 만큼 힘도 얻는 힘도 크니까 자꾸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부모님의 이 큰 애정과 어떤 이 신뢰가 정말 필요하다면 리스크가 있지만 하셔도 되죠. 하지만 했을 때 뭔가 잘못되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죄책감만 가지지 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하나. 네, 어떤 분이 이제 시민으로서 또 인권적인 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또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걸 이렇게 세상을 제가 마음대로 다 혼자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누구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그건 신이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신께서 만약에 아셨다면 세상을 이렇게 두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이라는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사에 악플을 다는 사람은 0.06%라고 해요. 1%도 안 되죠.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는데 그 사람들의 이 말이 주요한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이고 혐오적이고 또 그것들이 우려스러운 것들이 여론이 되는 이유는 나머지 99%가 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은 굉장히 성실하고 악은 굉장히 열심히더라고요. 근데 선량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독하게 이렇게 악하게 떠드는 사람의 목소리가 주류인 것처럼 올라와요.
하지만 99%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로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을 하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목소리가 키워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치지 않고 얘기를 한 덕분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한 발씩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외면하지 않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 그럼 얘기를 하려면 이 반대쪽의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방어하려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죠. 또 뭔가 얘기를 하려면 자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공격을 받으면 또 번거로운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뭔가 태어나서 한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는 항구에 매여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그런데 배가 그러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바다를 항해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항해하기 위해서 배는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런 공격도 받지만 지지도 받고 위로도 받으면서 사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단지 공격받기 싫어서 귀찮아서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고민하는 그 에너지를 들이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면 주변의 목소리, 나와 관련된 혹은 나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일에 같이 목소리를 내고 한마디씩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99%의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데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나한테만 다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커뮤니티 서로 우리끼리 많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엄청 많은데요. 감독님께 질문도 좀 들어볼게요. 이 영화 출연진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더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다고 하는데 왜 특별히 비비안님과 나비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보시면 특별한 동의는 없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아니 워낙에 이제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저희 카메라를 좀 반겨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정기 모임 안에 내부를 촬영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그 공간에 오시는 당사자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커밍아웃을 받고 이제 막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간에 왔는데 되게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이제 그 부모 모임에서 이제 도와주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촬영 마크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화 끝 부분에 보시면 이제 촬영 가능 뭐 불가 이렇게 써져 있는 스티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안전하게 촬영을 하되 이거를 다 유포하거나 그러진 않고 만약 가능한 분만 이제 이야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그런 공간에서는 촬영 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촬영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분을 좀 특별하게 이제 섭외를 하게 됐었던 것은 주로 이제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계사 인터뷰를 대부분 했었어요. 그래서 댁에 찾아가서 처음 어떻게 이제 살아오셨고, 그 다음에 커밍아웃을 받으신 혹은 이제 자식이 성소수자라는 걸 알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쳤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비님과 비비안님도 만나게 됐었고, 나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에 가서 이제 인터뷰 촬영을 했었는데, 원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이시고 그다음 페미니스트로도 살아오셨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들을 이제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또 쉼터로 제공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 이제 노동조합 혹은 이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내오시고 있었던 어떤 진보적인 분인데 이제 이분이 또 성소수자 당사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이제 트랜지션을 하고 성별 정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내가 아무리 진보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자식이 어떤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연대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비비안님은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랄하시고 저희 너에게 가는 길 공식 홍보 대사세요. 저보다 영화를 더 많이 홍보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발랄하시고 또 굉장히 좋은 미덕 중에 하나가 카메라 앞에서 되게 솔직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다르게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감정들은 당연히 이렇게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비안님은 어쨌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마음과 갈등 상황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신뢰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주셨었고, 그 과정을 담는 게 또 관객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좀 좁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캐릭터나 성향이 너무너무 사실 달랐기 때문에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식과의 관계 맺기가 되게 다른, 확실히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안에서 이제 퀴어 축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감독님 항상 우리 행진하고 있을 때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카메라로 막 촬영하시는데 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항상 뒤로 이렇게 걸어갈 때 넘어질까봐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저 영화에서 인천 퀴어 축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비비안이 그때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우셨다고 들었어요. 퀴어 축제 가시면 좀 심정이 어떠신가요? 인천 퀴어 축제 때 사실 뭐 영화에서 좀 과하게 많이 나왔지만 실제는 저거보다 훨씬 더 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인데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진짜 펑펑 울었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제가 그때 너무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하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우는데 한참 울다가 보니까 감독님이 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 나오면은 진짜 이게 굉장히 나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그게 슬픈 씬이어가지고 안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천 퀴퍼를 제가 겪고 나서, 그때도 이미 활동한 지 한 3년쯤 됐을 텐데, 그 이후로 사실 조금 더 많이 그 큰 걸음을 좀 내딛게 된 것 같아요, 활동가로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물론 퀴퍼도 열심히 가고 뭐 여러 군데 참여는 많이 했지만, 어떤 제가 가지는 마음가짐의 어떤 자세 같은 게 엄청 더 강해졌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약간 그 투사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투사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뭐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정도였는데, 그 인천 퀴퍼를 겪으면서 정말 이 성소수자들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폭력을 행사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다는, 이런 세상은 이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미래가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다는 게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엄청 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천 퀴퍼 이후로 아마 더 연대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도 저희가 계속 집회하고 하다가 지금 어제부로 단식 농성을 끝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저희한테 굉장히 저희를 힘들게 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결속하는 힘이 더 강해졌다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또 다른 분에게 다른 질문을 할게요. 나비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화에서
아들분의 법적 성별 정정 시에 어머님으로서 참관하셨는데 법원에서 어머님께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저기는 진술서도 다 이제 대부분 들어가고 요즘 부모 진술서가 뭐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반응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대부분 성인인데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가 가서 부모가 보증한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좀 서글프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이 된다니 갔었고 처음 그 첫 번에 기각당했을 때 저는 서울이라 조금 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에다 넣었는데 서울에서 판사님이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희 아이가 성별 정정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성별 정정이 되면 좀 일을 잘할 수 있을 건데 사회인으로 잘 살 수 있을 건데 좀 판사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했죠. 들어가기 전에는 가서 이걸 짝 찢어버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 해줘 있을게 하고 한번 뺑판을 칠까 하고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읍소 조용조용 고분고분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좀 서글프긴 했죠. 첫 번째 판사님께서 그렇게 기각됐고 두 번째 군산에 제 연구가 있는 데라 실은 판사님 성향이 어떤가도 실은 뭐 뒤로 알아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만나봐야 되니까 그런데 판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고 사셔라라고 이런 덕담까지 하시면서 해주시겠다고 했어도 저희 아이는 눈으로 볼 때까지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불안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저는 그 판사님한테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어머님께서도 이 부분에 도움을 하시냐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제 이 한마디 했는데 실은 부모님의 답변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판사님이 판사 지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판사 지가 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는 거라 부모님의 답변은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판사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대법원 판사님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뭘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온 판례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성별 정정을 갖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죠. 이게 여러 번 옮기면서 해결을 이제 성별 정정을 끝내고 그러는데 그분께서 힘드시겠지만 이 현장에서 이것을 재심 3심거쳐 대법원까지 오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기 좋을 텐데 라고 대법원 연구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얘기한 그 9년법 73조 추행죄 그것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셨잖아요. 그 A데이가 2018년도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지금 한 5년에 걸쳐서 어렵게 해서 그분이 어떤 한 판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그럴 수 있는데 법이 실제로 사람들을 바로 가까이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법원 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뀌었을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성별정정에 신문에 들어가시는다 그러면 부모님은 큰 답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판사의 성향이기 때문에 두 분이 손 꽉 잡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까 편집하기 아까웠다 그런 부분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는 사실 편집하기 아까웠다기보다도 좀 많은 분량을 편집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편에 좀 많이 넣었다가 좀 많은 부분을 좀 덜어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준님과 성준님의 그 공양되는 신들을 제가 원래 이거보다 좀 많이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빼도 된다. 적당히 넣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남산 타워 가서 이제 자물쇠 걸면서 우리 결혼할 꼭 할 거야 막 이런 거 막 찍고 우결 찍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다 드러내고 이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적당한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좀 주셨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꼭 넣고 싶었었던 부분인데 사실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못 넣었었던 것은 한결님이 가슴 적출 하시는 내용은 이제 맥락 안에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자궁 적출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자궁 적출을 해야, 그러니까 혹은 외부 성비 재건을 해야만 이제 성별 정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자궁 적출을 해야 그 판사들이 볼 때 이제 그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을 잃어야 이제 그 성별 정정을 해준다라는 어떤 그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위해서 한결님이 자궁적출 수술을 이제 선택을 하셨었고, 사실 그때 이제 나비님께도 한결님께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야만적인 것 같다,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도 한결님은 이제 나의 몸에서 어떤 가슴이라는 어떤 부분이 몸에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나의 신체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슴 적출을 하려고 하신 거지만, 자궁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것을 꼭 적출해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못 찾는 것인데, 어쨌든 그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것은 여성의 생식 능력이 있으면 남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가슴 적출을 하고 내가 남성이라는 어쨌든 그 주민등록상 이제 남성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자궁을 갖고 또 어딘가에서는 그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열어둘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누군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남성인 것을, 내가 남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증명을 하면서 사실 저성별 정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도 사실 되게 잔인하다, 야만적이다라고 느끼면서 좀 촬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다룰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또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스스로 나를 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좀 다가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여러 의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제목이었는데, 사실 지인님, 저기 앉아계신 김지인 선생님께서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셨고, 거기다가 저희가 의미를 막 붙였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소감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걸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예. 예, 어떤 분이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성소수자 친구들도 있고 시위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많이 봐서 성소수자들의 힘든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어려움, 차별, 장벽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먹먹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인권운동하는 대학생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동료 성소수자 시민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예. 네, 당당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 그리고 답변 드린 것 같고, 저 주로 나오는 어쩌다 나오는 질문이 저희 신통이의 김이상궁 잘 지내는지. 저희 김이상궁인 신통이님은 15년차 의견이시고, 저희 한결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자주 나오는 저기 질문이 성준님, 예준님 잘 지내시는지. 그런 건 오늘 안 나왔지만. 성준 씨랑 예준이가 잘 지내는지는 저는 사실 캐묻지 않습니다. 왜? 전 그런 엄마가 아니니까요. 캐묻지 않지만 성준 씨가 뭐 어버이날 전화가 오고 뭐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추측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좀 이게 말씀을 드리면 다 같이 힘이 될 것 같아서요. 또 어떤 분도 성적 지향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괜찮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닌 동안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너에게 가는 길 영화를 포함하여 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시간어치 감독판이 나올 계획은 없는지요? 이것도 3시간짜리 감독판 만들면 봐주실 수 있나요?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보실 때? 아니, 사실 뭐 이렇게 2는 안 나오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워낙에 이제 2 나오면은 좋겠지만 아직
그것은 없어서 이제 저희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 연분홍 치마에서 계속 다큐멘터리 키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퀴어 댄스 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에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틀 예정이고 가제인데 제목은 이제 내가 춤출 수 없다면이라는 영화여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에 질문에 만약에 저기 이제 오픈이로 살다가 또 이성애자로 어쨌든 사는 경우 또 만약에 이성애자로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성적 지향이 누구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바꿀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어떤 정체성이나 지향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선천이냐 후천이냐를 떠나서 본인이 그걸 택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어떤 스펙트럼이 외국은 60 몇 가지까지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은 사람 숫자만큼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 얼굴 전부 다 다르고 이 세상에 한 20억 인구 있나요? 20억 인구 숫자만큼 각자의 생각과 얼굴과 성향이 다르고 음식 취향이라던가 어떤 옷 입는 취향도 다 다른데 성적 지향이 꼭 남녀여야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나는 바이여야만 이렇게 꼭 남성 여성을 만날 수 있다던가 그런 걸 누가 허락하거나 법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각자가 가진 혹은 내 자식이라든지 누구가 가진 성적 지향,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그 시점에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과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왜 틀렸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지금 그건 본인의 얘기잖아요. 본인의 얘기. 본인이 스스로 정체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것이지 옳고 그르다 부모라도 거기에서 이다 아니다 알가알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식이 됐든 누구에 됐든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해 주신 분의 의도는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이성애자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성애자는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이 아닌가 하는 이 편견에서 출발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 억압받아서 이성애자가 다시 되는 건 전 진짜 진정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느끼는 대로 본인의 모습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지 어떤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억압 때문에 그냥 난 이성애자로 살래 이렇게 해서 사는 거는 저는 원치 않지만 저희 아들이 또 그걸 선택한다면 그거는 남인이 말대로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원치 않고 그냥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덧붙이자면 제가 그동안 많은 성소자분들 심리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수년 동안. 그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본인이 이성애자 배우자였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20년 넘게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진 않아서 남편이 굉장히 몸이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동성애자인 거 알게 돼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이 이성애자 배우자 여자분이 계속 저한테 우시면서 저는 남편 사랑했었는데 그러면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사기 결혼한 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끌리는 대로 끌리는 사람하고 저는 살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당사자분들 중에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난 끌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결혼하겠다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생 다 어떤 삶이든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끌리는 사람하고 사는 게 옳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양성애자의 경우에 이성에게도 끌리고 동성에게도 끌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끌리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 사람이 동성이면 동성이랑 사는 거고 이성이면 이성이랑 사는 거죠. 내가 꼭 사회에서 허락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는데 아니야 난 이성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느 기자분이 이 영화가 한 번 보면 퀴어 영화, 두 번 보면 가족 영화, 세 번 보면 여성 영화, 네 번 보면 인생 영화라고 기사를 쓰신 분이 있었어요. 자, 현재 이 영화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나요, 선생님? 현재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많은 상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공동체 상영이나 이렇게 기획 상영전 같은 것들을 이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정말 너희 가는 길 치기만 하시면 이제 뭐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결제를 하셔서 볼 수도 있고 곧 이렇게 OTT 플랫폼에도 많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많은 시청 관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많이 지나서요. 대학에 있는 모든 학생분들에게 혹은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분씩 해주시겠어요? 라빈부터. 대학에 계시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성소수자 당사자 여러분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 혹은 어른들이 되게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성숙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성숙하거나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외롭거나 절망감을 느낀다.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저희가 그 퀴어 축제 가서 이렇게 되게 힘들었을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거였어요. 두려움과 함께 그 공격적인 세력의 두려움과 함께 우리 자식들은 이런 걸 매 시간 날마다 느끼고 사는구나.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은 또 주변에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혹시 본의 아니게 없는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은 혹은 어른들 생각 밖으로 실망스러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성숙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그럼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달라지고 있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지금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소수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아직 우리 사회의 인권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마디씩 보태고 한 걸음씩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GV를 지금 70번 가까이 했는데 사실 GV 다니면 당사자분들도 많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엘라이는 성소수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엘라이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GV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해요. 저희한테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니까. 근데 제가 엘라이 분들한테는 꼭 부탁드리는 게 저희 영화를 보고 따뜻한 마음이 드시지 않냐.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마음을 모으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꼭 무지개 굿즈를 하나씩 이런 팔찌도 좋고 조그만 배지도 좋고 책상이라면 조그만 무지개 깃발 같은 거 놓으셔도 좋고 뭔가 나는 엘라이임을 표시해주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나라에만 해도 250만 정도 추정되지만 많은 성소수자,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외로운 성소수자들이 그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엘라이를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길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함께 지지하고 마음을 모으는 엘라이들과 또 저희가 계속 앞으로 GV를 다닐 거거든요. 저희가 엘라이 엄청 많이 모집할 거니까 조금 더 힘을 내고 잘 버텨주시고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잘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에게 가는 길은 어쨌든 새로운 가족관계,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어떤 모습 같은 것들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영화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이 영화가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용기를 낼 때 혹은 어떤 부분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세계 인권 선언문이 1948년에 제정되고 발표된 겁니다. 예, 근데 아직도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죠. 예, 저희 더 성소자 부모 모임도 더 많이 애쓰겠고요. 그리고 저희 한양대 인권센터도 한양대 내에 더 소수자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고 가실 분은 밖에서 같이 사진 찍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